야,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자리 안 비켜? 서울 지하철 2호선 새벽 첫 차 강남 방면으로 향하는 붐비지 않는 칸 안에서 한 남자의 거친 고함이 메아리 쳤다. 그의 팔뚝에는 험악한 뱀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술에 취해 충혈된 채 불쾌하게 번들거렸다. 입에서는 쿰쿰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박옥순 할머니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시간 지하철은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위협은 익숙지 않았다. 저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제 나이가 짐도 무거워서요.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속에는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손에 들린 커다란 김치통은 몇 년째 시집간 딸의 집에 신선한 김치를 가져다주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담근 김치를 딸과 사위, 그리고 특별히 아끼는 손녀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매주 할머니를 이 새벽 지하철에 오르게 했다. 늙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뻗대. 남자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옥순 할머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지하철 칸에 울려 퍼졌고 할머니는 충격에 김치통을 놓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져 열렸고 붉은 김치 국물과 배추 조각들이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짭짤한 김치 냄새가 알코올 냄새와 뒤섞여 불쾌하게 퍼졌다. 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젊은 남자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의 시선 아래서 이런 폭행을 당하다니.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김치 조각을 집어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지하철 칸의 모든 승객은 침묵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모르는 척 혹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간혹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다. 다만 무관심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마음은 뺨의 통증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상처로 더욱 시렸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 나이에 모르는 이에게 이런 치욕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옥순 할머니는 터벅터벅 내렸다. 김치통을 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손자국이 선명했다. 깨진 김치통 뚜껑 사이로 김치 국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왔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가 훨씬 아팠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딸 한수정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왼쪽 뺨의 붓기는 여전했고 가끔씩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선명한 손자국이 눈에 띄었지만 할머니는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딸과 사위, 김도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 불쾌하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애써 덮어두려 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딸 수정이 복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디 부딪히셨어요? 옥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문짝에 살짝 부딪혔을 뿐이야. 늙으니까 자꾸 실수하네, 하.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수정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을 끼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익숙하면서도 힘찬 목소리에 옥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뜻밖의 방문이었다.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로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손녀 한지아였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대에서 복무 중인 중령 한지아. 그녀는 갑작스럽게 휴가를 받고 집에 온 것이었다. 지아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군복이 잘 어울렸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과 단단해진 몸매에서 707특임대 훈련의 혹독한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 할머니, 지아 깜짝 휴가 나왔어요. 내일까지만 있다가 들어가야 해요.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을 반겼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옥순 할머니의 얼굴에 멈췄다. 707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지아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보였다. 할머니 뺨의 붓기,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의 모양,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움츠러든 어깨와 슬픔이 서린 눈빛. 이런 상처는 문짝에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지아 중령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707특임대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과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날카로움이었다. 누가 그랬어요? 옥순 할머니는 당황했다. 손녀의 눈빛이 너무나 예리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그냥 실수로. 할머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아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살펴봤다. 그녀의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시야는 상처의 형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건 누군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린 상처예요. 크기나 각도를 보면 성인 남성의 손이고 상당한 힘으로 가격한 흔적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문신한 남자들이 올라와 자리를 비키라고 했고 거절했더니 뺨을 때렸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지아 중령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소 온화하고 다정했던 손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아야,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내가 괜히 일에 휘말리면 어떻게 해, 군인인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붙잡았다. 혹시라도 손녀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한지아 중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707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임무에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할머니가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군인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한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칠순이 넘은 노인에게 감히 손을 올린다는 것, 그것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때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였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정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수없이 교육받고 실천해왔다.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그 정의의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군인 정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한지아 중령은 조용히 일어났다.
할머니 박옥수는 여전히 새벽 첫 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딸 수정은 그런 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옥순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지아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가요. 왜? 너는 휴가 중인데 피곤할 텐데. 할머니 혼자 다니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지아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에 옥순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칸에 올랐다. 한지아 중령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단련된 몸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준비된 자세는 707특임대 지휘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동시에 어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지아는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어제 이 시간에 이 칸에서 할머니가 맞는 걸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기억 때문인지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 그 일 말이야 참 안 됐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아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4명 정도였는데 다 문신하고 험악하게 생겼더라고. 특히 그 할머니 때린 사람은 목에 뱀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었어. 그리고 황룡파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황룡파. 지아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다. 707특임대에서 정보 수집 훈련을 받을 때 들어본 이름이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간 규모의 조직 폭력배.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결심을 굳혔다. 할머니를 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혼자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다. 특임대 시절 함께 훈련받았던 선배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선배님, 저 한지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너머로 김상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사는 한지아가 707특임대 소위 시절 함께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믿음직한 선배이자 현재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광범위한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아야? 무슨 일이야? 중령식이나 돼서 나한테까지 연락할 정도면 큰일 났나 본데? 제 할머니가 조폭들한테 폭행당했어요. 황룡파라는 조직인 것 같은데 정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김상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황룡파 개들 요새 지하철에서 갈취나 하고 다니더라. 정보 알아볼게. 그런데 지아야, 섣불리 움직이지는 마라. 우리 일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제 할머니 문제입니다. 지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할머니를 때린 그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대로 돌아가는 고속철 안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룡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할머니를 때린 그 남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선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방식으로 응징하는 것. 707특임대 중령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부대로 복귀한 지아는 평소와 달리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아는 혼자 구석진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김상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지아야, 황룡파 정보 확인했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남 클럽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행동대장이 이강식이라는 놈인데 지하철 갈취나 노인 사기 같은 비열한 짓들을 주로 해. 전과도 많아. 사진도 구했으니 확인해봐.
지아는 전송받은 사진을 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 남자였다. 할머니를 때린 그 뱀 문신의 남자 이강식. 그의 인상착의와 나이 그리고 잔혹한 눈빛까지 할머니가 묘사했던 그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강식 57세 황룡파 행동대장. 폭행, 갈취,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지만 번번이 집행유예나 단기간 복역 후 풀려났다. 메시지 아래에 적힌 간략한 프로필을 읽어 내려갈수록 지아의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다. 이런 쓰레기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작동하고 있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아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특임대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해 이강식과 황룡파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군 정보부서에서 근무하는 선배를 통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고 민간 정보 업체에서 일하는 전역자들을 통해 실시간 정보도 수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강식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갈취와 폭행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했는데 모두 이강식과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설사 신고를 해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강식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이다. 지아는 이강식의 생활 패턴도 파악했다. 주로 강남 일대의 클럽에서 활동하고 새벽에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있었다. 특히 2호선 노약자석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보도 얻었다. 조사를 더 깊이 해보니 그에게는 노약자석에 대한 이상한 집착과 특이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식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던 중 지아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강식의 출생지와 할머니 박옥순의 과거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기에. 마치 신락 같은 인연의 끈이 기묘하게 얽혀 있는 듯 했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설마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할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엄마 수정 말고 다른 아이를 낳으신 적이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아는 할머니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숨기실 필요 없어요. 지아의 간절한 목소리에 옥순 할머니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래, 있었어. 내 엄마보다 5살 먼저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지.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먼 옛날의 아픈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20살에 시집 가기 전에 낳은 아이라 키울 수가 없었단다.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지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강식, 이강식이라고 지어줬었지. 한지아 중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다. 할머니를 때린 그 조폭이 바로 할머니의 친아들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외삼촌. 이강식. 지아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때린 그 남자였나요? 응, 그 아이야. 내가 버린 아이.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슬픔과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고백.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어릴 때 모습 그대로더라고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아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던 상대가 바로 할머니의 친아들이자 자신의 외삼촌이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뒤틀리고 비극적인 인연의 실타래였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화가 났다. 친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이 더욱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버려졌다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패륜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신고도 안 하신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떻게 내 아이를 신고하니?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건데 내가 벌인 죄값이야. 옥순 할머니는 한없이 자책하고 있었다.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가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고아원에 보내셨든 그게 할머니를 때릴 이유는 되지 않아요. 가족이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도 불쌍해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가 곁에서 사랑을 주며 키웠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할머니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가득한 외삼촌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윤리의 문제였다. 707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녀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아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더욱 확고해졌다. 이강식이 할머니의 아들이든 아니든 노인을 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다. 더군다나 자신의 친어머니를 때렸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냉철한 분노와 함께 뒤틀린 인연을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707특임대 정신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한지아 중령은 작전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강식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노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복수가 아니라 이강식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바로잡는 일이며 또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날 밤 한지아 중령은 휴대전화로 전역한 선배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해요.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 출신들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틀 후 지아는 부대에 특별 휴가를 신청했다. 가족 상황으로 인한 긴급 휴가라고 신청서에 적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할머니 일은 분명 가족 상황이었으니까. 다만 상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상황일 뿐이었다. 지아는 휴가를 받자마자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에 몸을 실었다. 고속철 안에서 지아는 김상사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상사는 황룡파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상세한 정보를 보내왔다. 지아야, 황룡파 조직도 확보했다. 이강식이 보스고 밑에 직속 부하가 3명 있어. 오정태, 강민호, 최준혁. 모두 전과자들이고 이강식과 함께 지하철 갈취에 가담한 놈들이야.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그들의 약점도 파악했어. 각자 어떤 종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상세히 파악했으니 작전에 참고하도록.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었다. 이강식과 황룡파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작전 성공 확률이 높아질 터였다.
그녀는 김 상사가 보내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조직의 구조, 각자의 역할, 주요 활동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의 약점. 707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녀의 임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지아는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박옥순 할머니는 지아가 또 휴가를 냈다는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꾸 휴가를 내면 부대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아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손녀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손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아야, 혹시 강식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날 밤 11시 지아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김 상사와 만났다. 김 상사와 함께 온 사람은 정민철이었다. 역시 707특임대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 보안업체 대표로 일하며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갖춘 베테랑이었다. 지아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이번 일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잖아. 정민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의 707특임대 경험은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했다. 선배님, 제 할머니를 때린 놈들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폭력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민철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황룡파의 조직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황룡파 조직도야. 이강식이 보스고 밑에 직속 부하 3명이 있어. 오정태, 강민호, 최준혁. 주요 수입원은 클럽 상납금과 지하철 갈취, 그리고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야. 참 비열한 놈들이지. 정민철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지아는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강식의 행동 패턴, 부하들의 역할 분담,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진행했던 작전 브리핑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정보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우리 업체에서 클럽 보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야.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들이니 걱정하지 마. 김 상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지아야, 그런데 진짜 이강식이 내 할머니 아들이 맞아? 네,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인정하셨고 출생 기록도 일치해요. 그럼 더 복잡하겠네. 가족이잖아. 정민철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이라서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친어머니를 때리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70이 넘은 노인을 말이에요. 가족이면 더더욱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민철과 김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의 말이 옳았다. 혈연 관계가 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죄였다. 맞는 말이야.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일단 이강식 혼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민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조폭 조직의 보스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부하들부터 정리하고 이강식은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할머니를 때릴 때 같이 있던 놈들이니까 똑같이 책임져야죠. 지아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오정태예요.
이강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놈이죠. 이놈부터 무력화시키면 조직이 흔들릴 거예요. 김상사와 정민철은 한지아 중령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707특임대다운 고도의 심리전과 정보전을 결합한 작전이었다. 그런데 지아야,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때릴 수는 없잖아.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 정민철의 질문에 지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들 707특임대에서 뭘 배웠는지 잊으셨어요? 물리적 폭력만이 응징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아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다. 오정태는 현재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구나. 김상사가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제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민호는 클럽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신고하면 될 일이고요. 지아의 계획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었다. 직접적인 폭력 대신 법적 처벌을 통한 응징. 그것이 707특임대 중령 한지아가 선택한 정의 실현의 방식이었다. 최준혁은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은 좀 특별해 보이던데. 정민철이 최준혁의 프로필을 보며 물었다. 이놈은 SNS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걸 모아서 경찰에 제보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제공할 생각이에요. 사회적 매장이 목적이죠. 김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야. 그럼 이강식은?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강식은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와의 관계를 알게 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죠.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각자의 역할 분담, 증거 수집 방법, 타이밍 등을 꼼꼼히 정했다. 707특임대에서 함께 훈련받은 경험이 있어서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아야, 정말 확신해? 이 일이 끝나면 내군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같은 예비역이야 상관없지만 너는 아직 현역 중령이잖아. 정민철의 걱정에 지아는 단호하게 답했다. 선배님, 707특임대에서 배운 게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걸 실천할 때예요. 충성. 저의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할머니의 손녀로서의 도리가 이 작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공식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지아 중령과 선배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룡파의 부하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작전이 서울의 밤거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중령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펼치는 복수극.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향한 숭고한 임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707특임대의 상징인 백호처럼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용기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작전 개시 첫날 한지아 중령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오정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황룡파의 2인자이자 이강식의 오른팔인 오정태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부동산 브로커들과 만나 불법 거래를 논의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곳은 룸으로 되어 있어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었지만 지아와 그녀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아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귓속에는 정민철의 보안팀이 설치한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가 꽂혀 있었다.
오정태가 들어간 룸의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귀에 전달되었다. 이번 강서구 재개발 아파트 건은 어떻게 됐어? 오정태가 기름진 목소리로 브로커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도 완벽하고 원소유주인 노인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헐값에 넘기게 될 겁니다. 좋아. 이번 건으로 최소 3억은 건질 수 있겠네.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지아는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다. 707특임대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는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대화 당사자들의 목소리 파형까지 분석하여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동시에 김 상사가 보내준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펜을 든 정민철의 직원이 옆방에서 벽에 뚫린 미세한 구멍을 통해 오정태가 브로커에게 건네는 서류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부동산 사기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었다. 오정태와 그의 일당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 안에서 이미 더 큰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1시간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친 오정태가 음식점을 나서자 지아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707특임대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미행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인파 속에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겼고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어 오정태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오정태는 식사 자리에서의 성공적인 거래에 취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정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사기 조직의 본거지였다. 지아는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망원경으로 사무실 내부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사무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선배님, 오정태가 아지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아가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을 앞둔 맹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좋아, 계속 관찰해. 그리고 오늘 밤에 경찰서에 제보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자.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완벽한 증거.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정민철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아야, 강민호 쪽에서 큰 성과가 있었어. 오늘 밤 클럽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우리 직원이 현장을 확보하고 동영상까지 찍을 준비를 마쳤어. 이놈은 확실히 잡힐 거야. 지아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황룡파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이 하나둘씩 잘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썩어버린 기둥을 쓰러뜨리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오정태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아의 팀이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압수수색이었다. 경찰은 사무실 곳곳에 숨겨져 있던 가짜 계약서와 인감, 대포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모두 발견했다. 오정태는 잠옷바람으로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서 자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정태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내내 발광했다. 누가 신고했어? 내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야.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이미 늦었다. 지아의 팀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이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강식은 자신의 오른팔인 오정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정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거지? 이강식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른팔이 잡혔다는 것은 조직에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재수 없는 일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일의 배후에 707특임대 중령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그는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생각하며 초조하게 담배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오정태의 구속은 황룡파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이강식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은 부하들을 다그치며 평소보다 더 거칠게 행동했지만 그럴수록 조직의 동요는 커져만 갔다. 한지아 중령의 작전은 정확히 그 점을 노리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목표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독사 같은 존재 강민호를 향한 그물이 펼쳐졌다. 작전의 무대는 강남의 가장 화려하고 은밀한 클럽 네온이었다. 이곳은 강민호의 주된 활동 무대이자 황룡파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였다. 현역 군인인 지아가 직접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정민철의 보안업체가 바로 이 클럽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직원 중 한 명인 박태수 과장은 707특임대 출신의 베테랑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클럽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민철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대표님, 오늘 밤 12시 VIP 룸에서 강민호가 대만 쪽 조직과 큰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코카인 2kg 규모입니다. 현장에서 놈을 덮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 과장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정민철은 이 정보를 즉시 지아와 김상사에게 전달했다. 세 사람은 화상 통화를 통해 마지막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 과장님, 안전하게 촬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아의 목소리에는 박 과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 룸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제 몸에 부착된 보디캠으로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날 밤 12시 클럽 네온은 화려한 조명과 심장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박 과장은 평소처럼 보안 요원의 복장을 하고 VIP 룸 복도를 순찰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모든 감각은 최고조로 곤두서 있었다. 잠시 후 강민호가 대만 조직원들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VIP 룸으로 들어갔다. 박 과장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복도를 지켰다. 룸 안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갔다. 물건은 가져왔나? 강민호가 거만하게 물었다. 여기 있어. 순도 최상급이야. 돈은 준비됐겠지? 대만 조직원이 돈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민호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대만 조직원이 코카인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 박 과장의 보디캠과 천장의 몰래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거래가 성사되고 그들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거래를 마친 강민호가 룸에서 나오자 박 과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민호는 의심 없이 그를 지나쳐 클럽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박 과장은 즉시 확보한 영상을 정민철에게 전송했다. 영상은 곧바로 지아와 김상사에게 전달되었다. 완벽합니다. 지아는 영상을 확인하고 짧게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었다. 김상사는 다시 한번 익명의 제보자가 되어 이번에는 마약수사대에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제보했다. 마약수사대는 즉각 출동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민호는 같은 클럽에서 또 다른 거래를 하려다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마약수사대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클럽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민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며칠 전 박 과장이 촬영한 영상은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쐐기가 되었다. 이 소식은 이강식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오정태에 이어 강민호까지 조직의 기둥 두 개가 연달아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이강식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경쟁 조직의 소행인지 아니면 내부의 배신자인지 의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약점만을 정확하게 공격해왔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평생을 폭력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처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남은 부하 최준혁에게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지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지아의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강식이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아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가지를 잘라내고 썩어버린 기둥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었다. 황룡파의 마지막 남은 직속 부하 최준혁. 그는 앞서 무너진 오정태나 강민호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폭력적이고 무식한 것은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은 그 욕망의 배설구이자 한지아 중령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지아와 김상사는 정민철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최준혁의 SNS 계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범죄의 박물관이었다.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협박하며 찍은 사진, 갈취한 돈다발을 침대 위에 뿌려놓고 찍은 사진, 폭행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올린 글들. 그의 모든 게시물에는 어김없이 자랑스러운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해시태그 강남의무법자, 해시태그 돈이 최고, 해시태그 인생은 한방. 이놈 정말 멍청하군. 김상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멍청한 만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최준혁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했다. 그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할머니 박옥순이 폭행당했던 바로 그날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오늘 지하철에서 늙은 년 하나 혼내줬다. 자리 하나 비키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은 매가약이지. 해시태그 참교육, 해시태그 노인 공경은 셀프. 그 글 밑에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셀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아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아와 김상사는 수집한 자료들을 그냥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최준혁의 범죄 연대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박옥순 할머니를 폭행한 날의 게시물을 두어 그의 패륜적인 행각을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작전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김상사는 정리된 자료들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지아는 평소 사회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이메일로 모든 자료를 보냈다. 경찰의 법적 처벌과 언론을 통한 사회적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SNS로 범죄 자랑한 조폭, 노인 폭행까지 인증, 전 국민 경악.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순식간에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최준혁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그가 올렸던 끔찍한 게시물들이 모자이크도 없이 전국에 공개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의 신상 정보는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디지털 지옥에 갇혔다. 형님, 저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최준혁은 이강식에게 울먹이며 전화했다. 길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이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조차 사치였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부하 3명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오정태는 구속되었고 강민호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준혁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더 이상 조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누군가 우리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 이강식은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설마 자신이 지하철에서 하찮게 여기며 때렸던 그 노파의 손녀가 대한민국 최정예 707특임대의 중령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아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황룡파의 조직원들이 하나씩 무너지자 이강식이 점점 초조해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다. 도간에 갇힌 쥐였다. 선배님들, 1차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강식만 남았습니다. 지아가 김상사와 정민철에게 보고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 이강식에게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야 해. 정민철이 비장하게 말했다.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강식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친어머니를 때린 그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마침내 온 것이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그의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이강식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그는 이제 텅 빈 성에 홀로 남겨진 폭군이었다. 낮에는 커튼을 모두 친 채 어둠 속에서 술을 마셨고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누가라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내부 배신이라기엔 너무나 철저했다. 상대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유령 같았다. 그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 한지아 중령과 그녀의 팀은 교대로 이강식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집으로 배달되는 음식,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가끔씩 미친 사람처럼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공허한 눈빛까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쥐덫에 놓을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지아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냥을 마무리하는 사냥꾼처럼 냉정했다. 이강식은 극도의 공포와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어설픈 유인책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과 탐욕을 동시에 자극할 미끼가 필요했다. 작전은 정민철이 맡았다. 그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대포폰을 이용해 구속된 오정태의 옛 동업자인 척 이강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강식 씨 되십니까? 저는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정태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강식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진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도우려는 겁니다. 오정태가 잡히기 전에 비자금과 장부를 숨겨뒀습니다. 경찰에 넘어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돈이면 몇 년은 해외에 나가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정민철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도록 완벽하게 조절되었다. 돈과 도피. 이 두 단어는 이강식의 귀에 박혔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오정태가 당신만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2호선 사당역 8번 보관함입니다. 사당역. 그곳은 박옥순 할머니가 딸의 집에 가기 위해 매번 지나는 역이었다. 지아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그 장소를 선택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2호선 외선순환 열차 밤 10시 40분에 사당역에 도착하는 2238호 열차 네 번째 칸 노약자석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열차 번호 그리고 네 번째 칸 노약자석. 그날의 사건을 정확하게 상기시키는 디테일이었다. 이강식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수억 원의 현금과 자신의 죄가 기록된 장부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탐욕과 절박함이 공포를 이겼다. 알겠어. 가보지. 전화를 끄는 이강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맞은편 건물에서 그를 지켜보던 지하의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표 덫으로 이동 중. 이강식은 자신을 옥죄어 오는 사냥꾼의 그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제 발로 심판의 장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고 그의 등 뒤로는 짙은 파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지아 중령은 이미 사당역에 도착해 마지막 무대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사당역은 한산했다. 퇴근 인파가 모두 빠져나간 승강장에는 간간히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듬성듬성 서 있을 뿐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췄고 멀리서 들려오는 열차의 기적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강식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쓴 채 주위를 살피며 약속된 2-4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의 온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잠시 후 전광판에 2238호 열차 잠시 후 도착이라는 문구가 떴다. 이강식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 열차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끼익 하는 소음과 함께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몇몇 승객이 내렸다. 이강식은 그들과 스쳐 지나가며 약속된 네 번째 칸으로 올라탔다. 열차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곧장 노약자석으로 다가가 주위를 살피며 좌석 밑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물품 보관함 열쇠였다. 그가 열쇠를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닫히려던 출입문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올라탔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과 자세, 그리고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는 균형감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이강식에게로 다가왔다. 이강식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누구야? 나한테 볼 일 있소? 여성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그의 얼굴에 박혔다. 제 이름은 한지아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박옥순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박옥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강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그 노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를 옥죄어 오던 모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너였구나. 내 새끼들을 전부 작살낸 게 너였어.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이미 짙은 공포가 배어 있었다. 당신은 지하철 좌석 하나 때문에 7순이 넘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할머니입니다. 지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강식은 주머니 속 권총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여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 상대해왔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강식 씨. 지아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니,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외삼촌?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강식은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옥순. 당신이 늙은 여우라고 부르며 뺨을 때렸던 그분. 당신을 낳아주고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내야만 했던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벼락이 내리쳤다. 이강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지아의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에 박혀 끝없이 메아리쳤다. 친어머니. 내가 때린 노파가 내 어머니라고. 그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고함,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 찰싹하고 울려 퍼졌던 소리, 바닥에 흩어지던 붉은 김치,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주워 담던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끔찍한 의미를 가지고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어머니. 왜 나를 버렸냐고 단 한 번이라도 만나면 따지고 싶었던 그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폭행했던 것이다. 아! 이강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와 권총을 떨어뜨렸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비틀거리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물리적인 타격 없이 오직 진실의 무게만으로 한 인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며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스크린 도어 너머로 조용히 깜빡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보였다. 김 상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다. 하지만 이강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다. 이강식의 체포는 허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열차에서 내렸다. 한지아 중령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승리감 대신 묵직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경찰서 조사실, 이강식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박옥순 할머니에 대한 폭행은 물론 경찰이 그동안 증거를 찾지 못했던 다른 범죄들까지 기계적으로 자백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아의 마지막 말과 할머니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지아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밤늦게까지 손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옥순 할머니는 지아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 그 사람 잡혔어요. 지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 이강식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연로하신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저 다행이라는 말만 되뇌었다. 며칠 후 이강식의 체포 소식과 그의 모든 자백 내용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이강식의 얼굴을 본 박옥순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화면 속 남자를 알아보았다. 자신이 버렸던 아들 강식이었다. 지아야, 저 아이 강식이 아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철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이강식이 할마이너스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옥순 할머니의 반응은 분노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과 끝없는 자책감이었다. 내 아들이 애미를 때렸구나. 그것도 모르고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쉰 목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온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 그 자체였다. 며칠을 끙끙 앓던 할머니는 기어이 이강식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지아는 할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연락해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박옥순 할머니와 이강식이 마주 앉았다. 50여 년 만에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과 거칠게 늙어버린 아들의 얼굴 위로 통안의 세월이 흘러내렸다. 먼저 수화기를 든 것은 이강식이었다. 그의 첫마디는 원망이나 질문이 아니었다. 목이 메어 갈라지는 소리로 내뱉은 한마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옥순 할머니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할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와 아들은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기막힌 재회였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뒤틀려버린 모자의 인연을 풀어낼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아는 면회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두 사람의 슬픔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본 것 같았다. 이 끔찍한 비극이 어쩌면 두 사람에게 용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었다. 이강식의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강식은 과거의 험악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회한을 담은 채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박옥순 할머니는 손녀 한지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들의 모습을 애써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강식의 최후 진술이었다. 그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왔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을 유령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라는 유령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만 혼자였을까? 그 원망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을 제 더러운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제가 저지른 짓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세상 어떤 벌을 받는다 해도 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부디 재판장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제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강식은 진술을 마치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법정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강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친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하지만 노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 5년의 시간이 피고인에게는 징벌의 시간이자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고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재판이 끝나고 지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법원을 나섰다. 할머니는 아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좇았다. 5년 그 아이가 또다시 혼자 갇혀 지내야 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원망은 없었다. 지아야, 나는 기다릴란다. 내가 그 아이를 57년이나 기다렸는데 5년쯤이야 못 기다리겠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기다릴 거야. 지아는 할머니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군사작전의 승패와는 다른 종류의 결말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법의 심판을 넘어선 용서와 사랑이라는 더 큰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른 아침 강원도의 한 교도소 정문 앞. 박옥순 할머니는 5년 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옆에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된 한지아가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교도소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이강식이었다. 5년의 수감 생활은 그에게서 과거의 폭력성을 모두 거두어 갔다. 그는 이제 회색빛 머리에 평범한 중년의 모습을 한 그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박옥순 할머니가 먼저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가자, 아들.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이강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돌고 돌아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아들의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다. 평생의 침묵과 상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강식은 정민철이 소개해준 작은 가구 공방에서 묵묵히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말없이 앉았다. 어느 날 저녁 박옥순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강식의 손이 멈칫했다. 붉은 김칫소와 배추, 그날 지하철 바닥에 흩어졌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강씨가 이리 와서 애미 좀 도와다오. 이강식은 말없이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배추에 김칫소를 버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김치를 담갔다. 그 소박한 행위는 두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조용한 의식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봄이 찾아왔다. 이강식은 어머니를 모시고 지하철을 탔다. 일부러 그날과 같은 2호선을 탔다. 그는 어머니를 노약자석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리고 마치 경호원처럼 그 앞에 굳건히 섰다.
그때 한 젊은이가 시끄럽게 떠들며 노약자석에 앉으려다 이강식과 눈이 마주쳤다. 젊은이는 인상을 썼지만 이강식은 예전처럼 위협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어머님이 앉아 계십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폭력이 아닌 존중을 담은 힘이 있었다. 젊은이는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이강식은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휴가를 나온 지아가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손녀.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비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힘들게 얻어낸 조용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강식은 지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아니 한대령. 내가 내 인생을 박살 내줘서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떤 짐승이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내가 내 영혼을 구해준 거야. 정말 고맙다. 지아는 외삼촌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707특임대의 훈련은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그녀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선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결국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낸 것은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힘이었다.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원. 박옥순 할머니가 아들 이강식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들은 이제 늙으신 어머니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덧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아픈 여정의 끝에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경례를 올린 뒤 자신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심판은 끝났고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완벽하게 완수된 것이었다.